세계는 넓고 이슈는 많다. 우리의 시야를 국제적으로 넓혀보겠습니다. 국내 뉴스, 국제 이슈 다 덤벼라. 지금은 글로벌 시대. 국제적 토크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군사 외교 안보 전문가 김종대 전 의원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세계적인 평론하고 있습니다. 임상훈 인문결 연구소장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은 김종대 시대입니다. 김종대 의원이 제일 바쁠 때입니다. 제가 바쁘다는 건 안 좋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이 이렇게 미사일을 계속 쏴댑니다. 네. 지금 열흘째 몇 번인지 모르겠어요. 오늘까지는 6번째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25일부터 시작했어요. 날 좀 보소, 나 좀 봐주세요. 이런 얘기인가요? 그건 옛날식 얘기고 예. 옛날에는 한미연합훈련하면 납작 엎드려서 바싹 긴장해가지고 경계태세를 취했는데 요즘은 연습훈련하면 우리도 한 방 보여줄게 이러면서 그냥 그쪽으로 미사일을 막 쏴요. 일본 열도도 막 이거는 넘기고요. 달라진 북한이죠. 옛날에는 이런 식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핵보유국이란 뒷배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행동이 달라지잖아요. 예. 자, 그래서 쏘는 건 좋아요. 그래서 뭐가 좋아요? 쏘는 거 안 되죠. 안 되죠. 죄송합니다. 네. 네. 우리가 이제 대응하면 된다고요. 예. 네. 안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사과하겠습니다. 예. 저는 바로 사과합니다. 비속어가 아니라도. 보기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도 대응 사격했어요. 한미에서 현무 탁 쐈는데 낙탄 사고랍니다. 왜 오발 사고가 아니고 낙탄 사고입니까? 예, 이건 뭐 오발을 해서 떨어지는 게 낙탄입니다. 오발해서 떨어지는 게? 예, 잘못 발사하면은 떨어지면 낙탄이 되는 거죠. 예. 뭐 이걸 갖고 자꾸 구별하는데 참 말장난이다. 아니, 그 낙탄이라고 얘기하니까 저는 처음에 석탄, 갈탄, 낙탄 그런 줄 알았어요. 네, 썰렁합니다. 아니, 썰렁이 아니라. 그런데 이 오발이라는 건 제대로 쐈는데 네. 그 기계적 결함에 의해서 낙탄이 된 거다. 네. 그러니까 오발은 아니고 제대로는 쐈는데 떨어진 거다. 이 의미를 강조하는 것이죠. 아, 그렇군요. 네. 그런데 미사일을 목표 동쪽으로 이렇게 쏘았습니까? 네. 근데 왜 서쪽에 가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나가다가 추력이 모자라 떨어지는 미사일은 봤어도 뒤로 날아오는 미사일은 이건 큰 문제잖아요. 네, 보다 처음 봤어요. 이거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 지금 일부 관측은 나오지만은 비행 제어 계통에 오류거나 아니면은 거기서 엔진과 연료 계통에 어떤 그 전반적인 시스템의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이건 됩니다. 큰 결함 같습니다. 이거 큰 결함이죠. 방향은 맞아야지. 동으로 네. 갈 게 서로 갔으면 이거는 아닌데요. 그리고 나서는요. 합참에서는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동해상에서 계속해서 한미일 연합 훈련하겠다, 또 훈련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네, 그래서 또 쐈어요 북한이. 네. 예, 오늘 아침에 쏜 게 탄도미사일 2발이 그겁니다. 네. 로널드 레이거너가 요코스카 항으로 복귀해서 네. 이제는 정비하고 쉬어야 되는데 다시 동해로 온다 그러니까 그 뉴스가 이제 5일 날 나왔고 쏜 거는 오늘입니다. 새벽에.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게 바로 북한의 달라진 행동이에요. 이제는 딱 보이면은 바로 대응한다는 거죠. 이런 것이 이제 핵무력 정책법 통과 이후에 우리가 핵을 보유한 북한을 바라봐야 되는 새로운 스타일입니다. 우리는 한 번도 핵을 보유한 북한을 상대해 본 적이 없어요. 그게 이제 새로운 국면이 열리는 것이죠. 임상훈 소장님, 예.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그러니까 지금 김종대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것처럼 북한의 대응이 과거 사실 한미 군사 훈련이 본격적으로 한 게 한 70년대 이후 아닙니까? 그 당시하고 지금 그러니까 김일성 시대와 김정은 시대가 이제 달라졌다는 건데 과거에는 한미 연합 훈련에 대해서 공포에 의한 공포를 느끼고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전략이든 지금은 기선 제압용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핵이 있다 이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게 그러니까는 그 아까 의원이 지적하신 것처럼 너희들 훈련하지 그럼 나도 쏴. 계속 그 대응인데 결국 이 군사학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상호작용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는 상대방이 어떤 무슨 전쟁 준비를 한다? 그럼 우리도 준비해야지. 상대방이 뭐를 쏜다? 그럼 우리도 쏴야지. 그거 맞죠. 맞는데 그 역방향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끝이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무기를 감축한다든가 이런 그 과거의 그 미소 간의 이제 그런 것들도 결국 같은 이야기인데 그러니까는 자제하는 것도 상호 간에 같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지금은 자제가 아니라 서로 지금 강대강 점층적으로 계속해서 그러니까. 올리고 있어요, 위기를. 그러니까. 예, 지금 이 한반도 정세에서 가장 그 치명적인 공백이 뭐냐 하면은 군비 통제 관점에서 게임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 미소 같으면은 어떤 자기가 그 게임의 논리에서 우세를 잡기 위해서라도 상대방의 강점은 감소시키고 제가 앞서가려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협력하고 대화하고 그 게임이 벌어지는데 이게 이제 전략무기 감축 협정이나 ABM, 미사일 방어 조약 같은 이런 어떤 갖가지 어떤 규범으로 해서 게임이 진행됐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그런 군비 통제 관점이 완전히 사라지고 오로지 내가 결전을 각오해야만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다. 즉 힘에 의해서 상대방에 대한 어떤 굴복 이런 어떤 억제파들이 주종을 형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략이라는 게 양대축인데 어떤 한쪽으로만 이렇게 편향되는 정책은 원래 없거든요. 네. 그만큼 한반도 상황이 하나의 관점이 실종된 어떤 통제가 잘 안 되는 이런 어떤 분쟁 지역으로 변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죠. 통제가 안 되는 분쟁 지역이라.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꿈꾸던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는 북은 전혀 관심이 없는 건가요? 예, 관심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담대한 구상은 하나의 어떤 확장 억제력을 주축으로 해가지고 북에다가 힘으로 밀어붙이는 전략을 선호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어떤 명분 내지는 구색 맞추기 차원에서 미리 담대한 구상을 발표해 놓고 예. 이제 9월 16일 미국에 가서 확장 억제 협의회를 개최해서 전략자산 전개를 합의해 왔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이런 상황은 그동안 금기시됐던 한일 간의 군사 협력도 지금 가속화된 지금 한미일 완전히 계속 다른 지금 훈련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또 안 되는 거예요.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에 우리의 금기를 다 돌파하고 있어요. 이것은 힘에 의존하겠다는 정책이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러면 또 북한이 또 대륙간 탄도미사일 쏘고 핵실험 할 수도 있네요. 지금 가장 두려운 거는 핵실험도 있고 ICBM도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잠수함 발사 미사일입니다. SLBM. 예, 최근에 약간의 징후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 과거 같으면은 이게 북한의 어떤 그 행위에 대해서 적대적 행위에 대해서 이런 거는 도발이다 이렇게 네. 봐야 되고 이 정도는 그냥 위협 정도 도발이라고 보기는 뭐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좀 대응을 수위를 조절을 했는데 지금 다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절단죠. 건건이. 네, 그런 거는 무력 시위라 그럽니다. 이게 담대한 어떤 계획인가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담대한 구상 자체는 이제 서류로만 존재하고 서류상은 의미가 있겠죠. 그러나 지금은 힘이 말하는 시대가 됐거든요.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까운 겁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그 강대강 의지와 의지가 충돌하고 힘과 힘이 충돌하는 것을 감수하는 자가 이기는 게임이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자꾸 가서 한반도 정세가 점점 더 긴장이 고조된다면은 전 국제사회가 한반도 문제에 개입할 것 같아요. 이제 관여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위기가 나면 주변으로 확산되는데 그래서 이런 어떤 유엔이라든가 국제기구도 많이 무력화돼 있지만은 동아시아 국가들 걱정이 이제 시작될 것 같아요. 우리가 대만을 걱정하죠. 아니요, 지금요. 네. 자, 대만에 대해서 시진핑이 2027년까지 대만 공격할 준비하라 이런 지시가 내려졌다. CIA 국장이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네, 그 윌리엄 번즈 국장은 워싱턴에서 가장 신뢰받는 정보 분석가입니다. 네. 우크라이나 전쟁을 가장 정확하게 예측했고 또 푸틴을 직접 만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 직전까지 자신의 예측이 틀리기만을 바랐다 그러면서 수없이 많은 불면의 밤을 지냈다고 한 워싱턴에서 가장 저명한 윌리엄 번즈 전 국장이 있고 네. 예, 전 국장입니다. 그리고 대만에 대해서도 지금 계속 경고장을 날리고 있어요. 네. 그런데 번즈 국장이 한 얘기는 시진핑 주석이 군에게 2027년까지 대만을 공격할 준비를 하라고 지시했다. 이 부분인데 저는 사실 번즈 국장이 가장 위기를 앞서서 경고해온 인물이라는 데 주목합니다. 이게 시진핑의 의도를 미리 선제적으로 드러냄으로써 오히려 분쟁을 관리하겠다는 의도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는 사실은 저는 꼭 침공한다고 믿지는 않습니다만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중국이 모종의 교훈을 얻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중국도 움직일 수 있다 이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과 북이 이렇게 갈등을 일으킨다고요. 중국이 움직일 수도 있을 텐데 그런
여기 기후에 끝나야 되는데요. 그렇죠. 근데 이게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는 게,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어느 누구보다도 진짜 매의 눈으로 관찰하고 있는 곳이 이제 시진핑 네, 중국일 국가주석인 거예요. 것이죠. 그러니까는 2027년 왜 27년이냐? 그러니까 우리 며칠 후면 16일이죠. 그 중국 20차 당대회가 네. 열리는 날이에요. 여기서 이제 시진핑 국가주석이 사실상 이제 세 번째 임기를 시작을 결정짓는 뭐 이런 당대회의 성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또 5년이에요. 예. 그럼 5년 후면은 정확하게 2027년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번 세 번째 임기를 마치고 네 번째 임기를 뭐 할 수도 있고 뭐 안 할 수도 있지만 그 상황에서 그리고 2027년이 또 공교롭게 중국 인민해방군이 군대가 창설 100주년이 되는 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시진핑 국가주석 입장에서는 중국몽을 실현,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중국이 세계 1위로 등극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세상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미국한테 계속 얻어맞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대만을 완전히 자신의 땅으로 소유하고 있는 그런 게 필요한데 이 현재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그게 쉽지는 않을 거다. 만약에 푸틴도 그러는데 지지도가 떨어지거나 이거 좀 국민들한테 정치력이 좀 도전받을 때 그때 무력 행사 이런 갈등 분쟁 일으키는 거 아닌가 그런 고민 그런 생각도 듭니다.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전 이거라고 봐요. 그 지금 푸틴 대통령이 공포의 수준을 극한으로 끌어올리고 있어요. 예. 이렇게 핵 얘기 막 하고요. 예, 우선 우크라이나 동부 그러니까 러시아 서부 쪽으로는 지금 그 핵 부대들이 출동하고 있다는 네. 보도가 나왔는데 주로 열차로 이동을 하는 것 같은데 이건 전술 핵무기 부대입니다. 그다음에 북극해에서 그 핵 잠수함 거기에 있는 그 포세이돈이라고 하는 그 핵 어뢰 예, 이런 거는 전략 핵 위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방면에서 전술 전략 핵을 계속 만지작거리면은 그러면 이게 핵 전쟁의 준비 과정이냐? 그것은 준비에 불과한 것이지 다른 군사 행동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공포의 지수를 올려놓고 지금 그 CSIS에서 한 워게임 결과라든가 미국 전략가들 보고서를 읽어보면은 폴란드 쪽이 조금 위험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버 공격이라든가 또 벨라루스를 동원해서 정체불명의 그 미국 무기 창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경고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가 지금 밀리고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전장을 넓힌다고요? 그 밀리는 이유가 폴란드에서 우크라이나로 무기가 들어갔기 때문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물류 창고, 미군의 무기 창고가 있는 폴란드에 어느 정도의 충격을 줘놔야 네. 그 우크라이나에서의 수세를 네. 조금 더 만회할 수가 있다는 어떤 전략 계산이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발트해 쪽도 사실은 거기에 이제 가스관이 지나가거나 인근에 그 발트 3국이 아직까지는 그 조금 어떤 그 회색지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러시아라는 어떤 행위자가 밝혀지지 않은 아주 모호한 사건들. 근데 순항 미사일을 폴란드의 미국 무기 창고에 발사했는데 러시아가 자기들이 안 했다고 딱 잡아 떼버린 것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회색지대 전쟁이 지금 경고가 되고 있고 핵전쟁 위협을 잔뜩 올려놓으면 러시아는 그런 여러 가지 옵션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핵전쟁 위협으로 눈을 멀게 한 다음에 실제적인 전략 게임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이게 이제 전략가들이 하는 경고. 평화의 시대는 끝이 나고 이제 힘이 지배하는 시대가 전쟁의 시대가 지금 온 건가요? 그런데 그 지금 그 동유럽에서의 우크라이나 전쟁과 앞으로 있을지도 모를 있어서는 안 되는 이 동북아시아에서의 저 중국과 대만 관계 이 문제를 비교를 했을 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가장 그 우크라이나 전쟁을 눈여겨보고 있는 게 시진핑 국가주석인데 지금 그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우리 전쟁 초반에 그러니까 2월 말에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어땠습니까? 1시간 못 버틸 것이다 했는데 지금 6개월, 7개월째 가고 있단 말이죠. 네. 러시아하고 이 우크라이나의 군사력 차이가 러시아가 세계 지금 군사력 2위 아닙니까? 우크라이나는 대략 22위권 정도 되는데 중국은 3위예요 또. 그런데 대만은 공교롭게 한 21위, 20위, 그러니까 비슷해집니다. 그런데 그 정도의 전력 차이 가지고도 지금 이 정도 러시아가 쩔쩔매는데 중국 입장에서 그 현재의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읽는 어떤 그 교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는 대만 쪽에서
그 에스메트릭 디펜스라 그래가서 비대칭 방어 전략. 네. 예, 이것이 이제 그 국방 그 통합 방위 개념이라는 게 수립돼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부터 해안에서는 기뢰, 그다음에 전투기, 탱크, 뭐 지대공 미사일 이런 것들을 촘촘히 3중 4중 방어막을 구축해 왔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군의 진입을 막겠다는 전략인데 최근에 대만 일부 군부의 강경파들이 그런 방어 전략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베이징이나 중국의 연안 도시를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을 보유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이게 아이고. 대만 내에 상당한 갈등을 일으키고 있어요. 아이고. 근데 미국의 입장을 보면은 아직은 그래서 베이징에 눈을 찌른다는 이런 대만식 그 전략에는 동의할 수가 없고 네. 비대칭 방어에 충실해라. 그러니까 뉴욕 타임즈에 나온 그 보도 침공이 현실화되면 미국은 미리 대만의 무기를 비축해서 미국의 증원 전력이 가기 전에 대만 스스로 시간을 벌도록 해주는 방어 역량에 집중하겠다. 이게 바로 비대칭 전략을 말하는 거거든요. 네. 이 점에서 이제 미국의 뭔가 모종의 방위 지원 내지는 무기 판매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거 무기 판매 목적으로 이렇게 이런 전략을 좀 구사해라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근데 돈 벌려고 무기를 판매하려고 해도 우크라이나에 하도 많이 줘서 사실은 팔 무기도 없어요. 자, 질문 하나 있습니다. 문제가 그거예요. 자, 우크라이나에 미국에서 무기 지원하기로 이렇게 했는데 네. 무기를 보내면은요 나중에 다 돈으로 받죠. 그것은 대만 자체가 사용하는 무기는 전부 대만 부담이고 만약에 지금 돈을 내지만 하면 차관을 빌려주거나 채무로 적립이 됩니다. 네. 그건 한미 관계도 똑같은 거예요.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죠. 우크라이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그럼 무기를 대주는데 돈을 안 받는다고요? 아니 우크라이나의 그 무기 지원은 이거는 그 어떤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 이것은 그 우크라이나 어떤 그 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무기 대여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도 나중에 뭐라도 가져가겠죠. 미리라도 가져가고 뭐. 근데 지금 재건에만 900조가 드는 나라한테 그건 재건 쪽으로 뭔가, 나중에 가겠죠. 재건에서 우크라이나에서는 전쟁 상황이고 지금 여기는 평시잖아요. 그래도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항상 그러니까 이렇게 정상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법을 위반해서 준 거죠. 네. 정상적으로는 그렇게 무기를 줄 수가 없어요. 불법입니다. 네. 그러니까 새로운 입법을 해서 주는 겁니다. 네. 재건할 때 미국은 또 챙기겠죠. 그렇죠. 네. 죄송합니다. 궁금했어요. 아닙니다. 그리고 김종대 의원이 하나 틀린 게 있습니다. 척척박사인데 하나 틀렸습니다. 윌리엄 번스 현 CIA 국장입니다. 이거 전 죄송합니다. 국무부 부장관입니다. 네. 김종대도 나무에서 떨어집니다. 예. 처음 떨어졌습니다. 예. 8317님께서 떨어지니 아프네요. 그런가요? 네. 아이고 재밌다. 8317님께서 정부와 정치권 심화되는 대외 환경 변화에 제대로 대처 못하면 한반도가 신냉전의 대리전 장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분들 정신 차려야 할 때입니다. 그렇죠? 네. 정쟁으로 얼룩진 참 암담합니다. 시궁창하대요. 네. 그런데 계속 긴장을 정치인들이 더 고조시키고 있으니까 네. 미사일을 쏘고 군사적으로 이렇게 대립할 때 평화를 얘기하고 대화를 얘기하는데 대화를 얘기하는 것조차도 비난하고 있으니까 네.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군비 통제, 안정의 기제도 평화의 자산도 확실히 지켜야 됩니다. 힘이 전부는 아니에요. 네. 거기다가 또 중국이 옛날 중국 같지 않아요. 자꾸 이렇게 군사 대결로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중국 문제도 잘 풀어야 될 텐데. 중국의 이 국방 예산 규모가 최근 들어 굉장히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일본도 올리고요. 네, 일본도 그러니까 지금 사실 우리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소위 말해서 4대 강국이라는 나라가 그 세계 이제 군사력 순위를 했을 때 세계 5위권에 다 들어가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우리나라가 6위라고 하는데 중간에 인도 하나 끼어 있고 인도를 제외하고는 전부 그 미국, 주변에. 일본, 러시아, 중국이에요. 우리도 6위예요. 이거 조금만 줄이면 청년 실업 그리고 주택 문제 다 해결할 수 있는데. 아이고, 안타깝습니다. 평화만이 살 길이고 평화가 밥인데. 네. 김종대, 임상훈, 김종대 두 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종대 선생님 하나 틀렸다. 네.